우리 촬영하는 김기호 기자의 신음소리가.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지금 계곡 물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고요. 저는 오늘 2025년형으로 거듭난 지프 글라디에이터와 함께 합니다. 지프 글라디에이터는 2020년에 데뷔를 해서 올해로 횟수로 6년차를 맞는데요. 횟수로 5년차를 맞는 지난해 큰 폭의 업데이트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가 눈으로 봐서 딱 차이가 나는 이런 업데이트는 아니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을 굉장히 개선을 했고요. 오늘은 지프 글라디에이터와 함께 이 글라디에이터만 갈 수 있는 환경을 찾아왔습니다. 집이 이야기하는 글라디에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정통 오프로더 픽업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픽업들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뼛속까지 오프로더를 지향하는 차종은 많지 않은데요. 글라디에이터는 막강한 험로 성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차를 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을 보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라디에이터와 함께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부터 이 차를 이제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승차를 받아서 트램미터를 리셋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50km 정도 달렸습니다. 오늘 촬영에 앞서서 어제는 고속도로를 좀 달리면서 차와 익숙해지는, 친해지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현재 계기판에 표시된 누적 평균 연비는 9.1km/L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가 6.5km/L인데 복합 기준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에는 9km/L 이상 연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계속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는 거의 10.1 정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했는데, 굳이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든지 급자 들어간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10을 넘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의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엔진 크기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타이어가 33인치 AT 타이어입니다. 깍두기 타이어라고 하죠. 오프로드에 포커스를 맞춘 타이어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은 조금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AT 타이어 달고 차도 높고 되게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이게 특정 소음이 뾰족하게 도드라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비슷한 어떤 그 볼륨으로 여러 가지 소음들이 섞이다 보니까는 크게 어떤 특정 소리가 시끄럽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고 그냥 쾌적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다가 오디오도 틀어봤는데 스피커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를 이쪽으로 비춰주는 저 카메라로 보셨을 때 대시보드가 정말 시원하게 쭉 뻗었죠.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대시보드 디자인도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좀 비슷한 테마긴 한데 디테일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수정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디스플레이 12.3인치로 굉장히 옆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정보도 훨씬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볼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스마트폰 링크에서 지도 띄웠을 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보여서 운전하면서 확인하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토모드로 좌우 온도 구역을 나눠서 온도 설정을 할 수 있고, 한층 이전보다 더 꼭 눌러야 되는 스위치들은 더 크고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서 사용자 편의성 굉장히 많이 개선했습니다. 예전에도 랭글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집의 모델을 타봤지만, 특히 랭글러나 글라디에이터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 어떤 느낌이랄까요? 뭔가 정말 군용차를 타는 듯한, 장갑차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전을 할 때 기분과 굉장히 달라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그런 느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꽁무니는 사실 상당히 긴데 거의 이 차체 길이가 5.6m 정도 됩니다. 조금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주차칸을 살짝 넘어서는 크기인데요. 근데 이제 막상 운전을 시작하고 나면은 1열 뒷부분 공간은 좀 있게 돼요. 다만 그 타이트한 공간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는 뒷바퀴가 따라오는 궤적을 좀 신경 써서 운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전해보면 그렇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덩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깍두기 타이어 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도 좀 장거리 주행을 했었는데 오래 타고 있으면은 시트가 좀 딱딱하긴 합니다. 단단한 편이에요. 쿠션이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있는 편이라
거기다가 열선은 지원이 되지만 통풍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좀 딱딱한 시트에 이렇게 몸이 눌려 있어서 그 부분에서 오는 약간의 불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 자체가 굉장히 터프한 차라는 거 알고 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조차도 이 랭글러만이 갖고 있는 매력으로 인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력은 284마력입니다. 요즘 뭐 전동화 시대가 되면서 출력 인플레이가 굉장히 심해져서 뭐 300마력, 400마력, 500마력이 참 너무나 요즘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긴 한데, 뭐 언뜻 보면 이 차가 한 2300kg 정도 되거든요, 공차 중량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가속을 하면은 V6의 경쾌한 엔진음이 들려오면서 약간 소리가 나고 움직임은 조금 뒤쫓아가는 그런 패턴이 있죠. 그리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최근에 저희 시승했던 차 중에 그 참 변속 충격이 있는 차가 있어서 굉장히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그 차를 시승할 때 느낌이 떠올랐는데, 그 차와 달리 요즘은 이제 다단 변속기들 변속 충격 거의 느끼기 어렵죠. 굉장히 기어비도 잘게 쪼개놓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판단해서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쿵 하는 변속 충격은 거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가속을 하게 되면 소리가 웅 하고 올라오잖아요. 지금도 답답함 없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프레임 바디죠. 적당히 흔들흔들 하면서 갑니다. 근데 지난해 호주에서 탔던 이네오스 쿼터마스터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쿼터마스터는 좀 하드코어한 초점을 미리 맞춰놓고 개발한 차였다면, 그래도 지금 이 G의 랭글러라는 차는 뭐 역사를 1941년부터 치잖아요. 38년에 미 육군이 발주한 군용차에 뿌리를 두긴 했는데 41년부터 이제 G이라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면은 지금 올해로 84년째입니다. 그래서 이 G의 역사는 84년 동안 군용이었던 차를 민수용으로 길들여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딱 각 잡고 정말 하드코어한 오프로더를 만들 거야 해서 만든 차보다는 훨씬 더 순화되어 있습니다. 세련되고. 그래서 원래는 되게 거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차고 실질적으로도 엄청난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긴 한데, 굉장히 일반 사람이 타도 위화감이 없게 그런 스킬과 노하우들이 다른 브랜드의 차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군용차 감성에다가 터프한 이미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주면서도 운전해보면은 내가 걱정한 거와 되게 다른데? 뭐 연비도 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선입견 혹은 편견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바라보고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차입니다. 글라디에이터는 랭글러도 그렇고 파타임 4륜구동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설정한 대로 굴림 방식이 바뀌는 타입입니다. 알아서 그냥 오토로 다 구동력 배분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EH, 그러니까 두 바퀴 굴림으로 가고 있고, 기본 설정은 뒷바퀴입니다. 그래서 뒷바퀴 굴림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H로 바꿀 수가 있고 다시 4L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4L에서는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 통해서 로기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기어에서는 엔진 회전수에 비해서 바퀴가 돌아가는 회전수가 훨씬 더 줄어들면서 대신 토크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리고 디퍼런셜 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LX700H 타면서도 디퍼런셜 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디퍼런셜은 차동 장치라고 합니다. 차동 장치. 그러니까 차동이 뭐냐면 다른 움직임을 허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자동차가 코너를 따라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너 안쪽과 바깥쪽의 바퀴 회전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너 바깥쪽 바퀴가 더 먼 거리를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좌우 바퀴가 만약에 똑같이 회전하게 되면은 뭔가 엇박자가 나겠죠. 그런 움직임의 차이, 회전수의 차이를 허용해 주는 게 차동 장치인데, 디퍼런셜인데, 그럼 디퍼런셜 럭이 왜 필요하냐면, 험로에서는 차동 장치가 있는 차는 이를테면 한쪽 바퀴에 접지력이 없을 때 거기를 멈추고 반대쪽 바퀴로 구동력을 몰아주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퍼런셜 락을 해서 두 바퀴가 똑같이 돌아가게끔 강제로 잠가버리면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험로에서 한 바퀴, 일정 바퀴가 접지력을 상실을 하더라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디퍼런셜 락은 센터에 있는 경우는
앞뒤 바퀴의 구동력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뒷차축이나 앞차축을 잠그게 되면 좌우 바퀴까지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바퀴가 다 똑같이 굴러가는 상태가 험로를 탈출할 때는 가장 유리한 세팅이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쓸 환경은 일반적으로 운전하면서 마주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LX도 그렇지만 이런 차의 시승 컨텐츠에는 항상 그런 댓글이 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험로 갈 일이 얼마나 있다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런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꼭 거기를 가려고 사는 건 사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상징성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거는 개인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갈 일이 없더라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오프로드 험로 주행에 특화된 구성에다가 당연히 뭐 프레임 바디에다가, 근데도 이렇게 뭐 오르막 내리막도 있고 코너도 꽤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이런 국도 다닐 때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와이퍼도 뭐 이 윈ds실드가 거의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윈ds실드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업데이트되면서. 이게 일명 고릴라 글라스거든요. 미국의 코닝사에서 만드는데, 이 고릴라 글라스를 쓴 이유는 지금 뭐 랭글러도 그렇고 글라디에이터도 그렇고 이 앞유리를 앞으로 젖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보닛 위에 튀어나온 저 손잡이 같은 부분이 약간 고무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 유리를 받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태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유리 자체가 무거우니까 갑자기 쿵 했을 때 파손이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크래치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유리를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이제 고릴라 글라스를 껴놨습니다. 고릴라 글라스는 실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제품입니다. 그 삼성전자 계열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이나 또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그 화면 위에 덮여 있는 유리가 바로 이 코닝사의 고릴라 글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테나도 차 외부로 나와 있던 거를 이 윈실드 위쪽에다가 숨겼습니다. 스텔스 안테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 밖으로 거추장스럽게 튀어나온 부분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픽업 시장은 뭐 승용 픽업이라고 하죠. 화물차로 분리돼서 뭐 사업자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자동차세, 연간 자동차세 굉장히 저렴하게 내긴 하지만 승용 픽업 시장이 우리나라도 있고 글로벌하게 있습니다. 국내는 국산과 수입차를 합쳐서 1년에 한 15,000대 정도 팔립니다. 2024년에 우리나라 신차 판매 대수가 163만 대였는데 그 중에 15,000대니까 얼마나 작은 시장인지 감이 오시죠. 글로벌하게 봐도 틈새 시장 맞습니다. 뭐 요즘 전 세계 신차 판매가 대략 한 8천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은 그 중에 이런 픽업 시장은 한 5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작은 시장이죠. 하지만 동남아시아 여행 가신 분들, 또 북미에서도 남미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또 픽업을 집중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500만 대 시장 중에 북미가 압도적입니다. 미국이랑 캐나다 두 나라가 한 305만 대 정도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장 지역에서 이제 잘라서 조금씩 편차를 갖고서는 갖고 있는 시장인데, 한번 타본 사람들은 그 매력에서 빠져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가벼운 오프로드 들어갑니다. 자, 코일오버 스프링을 쓰고 있어서 뭐 높낮이 조절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원래도 높고요. 저 타고 내릴 때 진짜 바지 터질 것 같이 타고 내렸는데 원래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현재 모드는 4륜구동 오토 모드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트랙션 컨트롤 같은 기능들은 켜져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오프로더들의 특징이긴 한데, 온로드에서 뭔가 좀 헐겁고 느슨한 이런 감각들이 이런 험로의 포장도로를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다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리고 로기어로 했을 때 크롤 기어비가 84대 1입니다. 크롤이 이제 꼼지락꼼지락 기어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험한 구간에서는 꾸준한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막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접지력을 잃을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에 꾸준한 속도로 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길을 가기에는 이 차가 워낙 오버스펙입니다. 이제 이런 비싼 차,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차들을
장점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오프로드 전문가로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차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죠. 그리고 설령 그 기능을 다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든든해요. 뿌듯하고 내 차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니까.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뭐 이 타이어 보면은 진짜 껌입니다. 껌. 그리고 디스플레이로는 전방 그릴 중앙에 있는 카메라로 전방을 비춰주는 모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범퍼 바로 앞에 이 보닛 아래쪽 상황들을 투명 보닛 그런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다가오는 장애물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키고 가면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누르면 뒤쪽을 볼 수 있습니다. 후진할 땐 또 이 기능이 요긴하겠죠. 그리고 지금 위에 탑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패널을 되게 간단하거든요. 띄는 방법도. 띄고 나면 뭐 이 가운데 가로지르는 바도 없습니다. 완전 오픈 상태입니다. 컨버터블이죠. 그래서 글라디에이터의 특징 짓는 또 하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정통 오프로더 픽업이었고 두 번째는 오픈에어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은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뒤쪽 패널도 다 뛸 수 있고 앞유리 젖힐 수 있고 심지어 도어도 뛸 수가 있잖아요. 뭐 여기가 그나마 이제 가장 물기를 해쳐야 되는 구간인데 뭐 너무 얕아서 여기 이제 올라가는 길이 이런 비에 젖어갖고 바위들이 좀 미끄럽습니다. 슥슥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그냥 꾸준히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옆쪽에 그 센터 터널 쪽 카펫 올라와 있는 그쪽에다가 오른발 옆을 발 옆쪽 나를 지지를 하고 밟고 있으면 같은 깊이로 이렇게 밟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떼어난 패널은 뭐 적재함에 실을 수도 있고 뒷좌석에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반으로 쪼개져 있어서 부피가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플라스틱이라. 근데 이제 저희는 촬영 장비를 싣고 또 저희 김규용 기자도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마을 바깥에 입구에 있는 다른 김규용 기자 차에다가 실어놓고 왔는데 대신 이제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비를 다 맞아야 됩니다. 약간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데를 처음 와보는 사람도 좀 위축될 수는 있는데 차를 믿으시면 됩니다. 차가 이 정도는 실은 이 차의 능력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흔들리죠. 그리고 잡소리 없어요. 찌그덕거리는 소리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패널을 다 띄어내게 설계했는데도 뒤에 패널도 띄어낼 수 있는 거를 지금 달아놓은 상태인데도 그만큼 이 차체 강성은 뛰어납니다. 엄청 흔드네요. 어우. 차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문제네. 사람이. 빗방울이 좀 붉어지는데. 큰일이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지붕을 벗겨내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컨버터블의 시승의 기억이 더 오래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시각적인 자극뿐만이 아니라 뭐 청각도 훨씬 더 소리도 계곡 소리도 물소리도 훨씬 가깝고 또 냄새도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비에 젖은 어떤 땅 냄새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경험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네, 지금 어떤 글라디에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형에 예쁘게 세워놨습니다. 정말 받침대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 굉장히 큰 안반 위에 세워놨는데요. 이 차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는 작은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술이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련되게 정제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을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큰 눈에 들어오는 차이점은 바로 이 그릴이에요. 아이코닉 세븐슬롯이 들어있는 그릴인데, 이 그릴이 예전에는 이 바디 컬러로 이렇게 똑같은 판이 있고 거기에 7개의 홈만 파여 있었다면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인서트, 장식적인 요소를 넣고 전반적으로 좀 밋밋했던 부분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오밀조밀한 생김새로 거듭났는데요. 기존보다 확실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테두리에 주간주행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주간주행등 때문에 멀리서도 저기서 집이 오고 있구나, 랭글러가 오고 있구나, 또 혹은 글라디에이터가 오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원형 주간주행등은 나중에 애프터마켓에서 튜닝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순정으로 달려 나옵니다. 글라디에이터의 차체 길이는 5540mm입니다. 5.5m를 조금 넘고요.
그래서 일반 주차칸보다는 조금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차 너비는 사이드 미러를 제외하고 1877mm, 그리고 차체 높이는 1873mm입니다. 너비와 높이가 거의 같은, 정말 이 도형에 넣게 되면 정사각형 안에 들어오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고요. 뒤에는 적재함이 있는데, 적재함 공간은 일단 재원상으로는 1005리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측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짐 공간은 랭글러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글라디에이터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짐을 넣기 빼기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무궁무진하죠. 그 다음에 그 새로 차체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온 시승차는 엔딜이란 컬러입니다. 약간 그레이 계통인데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뭐 자주 안 닦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자잘한 먼지 묻어도 별로 표도 안 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새로운 디자인과 굉장히 매칭이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제가 사도 아마도 이 컬러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8가지 차체 컬러 가운데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컬러를 택하든 이 차 스타일 자체가 워낙 개성이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디 가도 시선을 끄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에 요 탑을 좌우로 분리형으로 된 거 1열 위쪽에 있는 지붕을 떼어낸 상태고, 이 뒷부분도 다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뒷유리가 붙어 있는 상태로 탈거를 해서 완전히 다 뼈대만 남기고 없앨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 도어조차도 전부 다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식 채널 영상에서는 남자와 여자 2명이서 초를 재면서 이 차의 모든 걸 벗겨내는 그런 과정을 시연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대략 한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공구들은 또 차 안에 들어있는데, 보여드리면 글러박스 안에 공구가 있는데요. 이 공구를 이용해서 이 차를 완전히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웬만한 컨버터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개방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도어까지 떼게 되면은 정말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거는 해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런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 도어에 보면은 이렇게 각종 윈도우 스위치라든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이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도 분리를 따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을 때는 이 케이블이 좀 안쪽으로 튀어나오는데, 뭔가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럽고 이런 게 싫은 분들은 사실은 이 차랑 안 맞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주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편의 장비와는 좀 앵글이 굉장히 다른 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타고 내릴 때 정말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차가 더 커 보이는데, 정말 제가 좀 낮은 쪽에 있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거 타고 거의 기어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새롭죠. 자동차 평범한 이동수단에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이런 특별한 장르의 차를 타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전과 같습니다. 근데 워낙 이 글래디에이터 자체가 아무래도 뭐 국내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보시면 되게 신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랭글러의 뒷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에도 많은 픽업이 있지만 얘는 뒷모습만 봐도 설령 이 엠블럼을 없었다고 하더라도 집인 걸 바로 알 수 있게 이 집 고유의 디자인 테마를 잘 살려서 픽업 버전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견인고리들도 뭐 나사로 바가 필요할 때만 끼는 게 아니라 고정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고, 이런 고리들 앞에도 또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 나를 구조해 줄 때도 쓸 수 있고, 또 이 차의 특성상 이런 길에서 빠진 차를 군환할 때도 굉장히 요긴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걸 상시 쓸 수 있게 달아놨다는 걸 보더라도 이 집이 생각하는 이 차의 사용 범위를 엿볼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트렁크는 여기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엽니다. 굉장히 가볍게 열립니다. 가볍게 열리고, 이 안에는 약간 랩토라이너 도장한 것처럼 우툴투툴한 소재로 마감을 해놔서 어떤 물건을 넣어놨을 때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차를 사서 적재함을 위해서 별도로 뭔가를 여기다 깔거나 튜닝을 하지 않아도 험한 환경에서 바로 사용해도 될 만큼 완전히 다 세팅이 된 상태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접이식, 여기 설명서가 나오는데 접이식 커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정으로 딸려 나오는데, 뭐 국산 픽업, 저희도 이제 그 업무용 차를 썼던 코란도 스포츠도 이거 나중에 시중에 따로 살려면 몇십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순정으로 딱 피팅된 모델이 나오니까 되게 편한 것 같고, 얘는 지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 안쪽에 걸쇠를 풀고 접듯이
병풍 접듯이 착착착 접어갖고 필요한 만큼 공간을 오픈시킬 수 있고 또 완전히 전부 다 오픈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픽업을 촬영용 차로 쓰면서 이 커버를 해놓으니까 물건 도난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안심이 돼서 굉장히 요긴하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글래디에이터도 진칸이 오픈되어 있지만 그런 걱정에 자유롭게 이미 이런 게 다 순정으로 나오니까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2025년형으로 거듭난 지프 글래디에이터와 이틀간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고속도로 위주로 포장도로 경험을 했었고 오늘은 오프로드 주행을 했었는데 총체적으로 이 기억들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강렬하고 즐거웠던 건 역시 오프로드에서 지내왔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이동 자체가 액티비티가 될 수 있고 또 뒤에 텅 비어 있는 짐칸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입니다.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차를 경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컨버터블을 꼭 한번 타봐야 되듯이 이런 오프로드 픽업도 꼭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차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제 저희가 시승하는 시점이 출시한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격 줄다리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추후에 이제 출시되고 전시장 나오게 되면 꼭 한번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글래디에이터와 함께했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차종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